이건 좀 크긴 크다고 봐요. 역대로 민주당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경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 공포심이 크단 말이에요, 대중들한테.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그쪽 계층한테 굉장히 큰데 공실이 된 상가를 볼 때 자영업자들이 내일이 아니어도 내일처럼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공포를 또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철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안정적인 정규직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호텔 경제론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의 투자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호텔섬 국민의힘이 먼저 간 것도 아닌데, 이준석이 먼저 때린 것도 아닌데. 거북선 논란 이번 이야기 해볼까요? 이 거북선 논란이 어디 이제 후보 중에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시흥에서 거북섬 인공서핑장의 웨이브파크 유치를 내가 했다라고 언급한 게 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곧장 반박에 나섰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특혜를 줬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냐 이거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거북섬 내 상가 공실률이 87%인데 그러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낳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북섬 논란의 진위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위라고 한다면 진위 이전에 이것 역시 호텔 경제론의 생생한 사례죠. 아니 그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바닷가라고 하지만 뭐 풍광이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특별한 유인 동기가 아닌 그런 곳에 인공 서핑장 같은 거를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로 우르르 몰려올 것이라는 그 기대.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짓고 개발한 사람들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니까 관광객이 예약을 한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건물도 짓고 뭐도 짓고 하면서 이 기적적인 일자리 승수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시흥 마을에 돈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손님은 안 왔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호텔 경제론을 주장할 거면 야 공실률 87%가 아니라 공실률이 100%여도 시흥에는 돈이 돌았고 활기가 돌았다 라고 해야죠. 자기 신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호텔 경제론을 제대로 옹호하지도 못하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왔다. 예, 아니 뭐 고속도로 지어가지고 차는 안 다니고 거기에 뭐 이렇게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실버타운 같은 걸 지었는데 어린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환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빈집을 우리는 엄청 짓고 있었다. 라고 해도 그걸 짓는 동안에 돈이 돌았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죠.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거북섬의 저도 사실은 가봤어요. 그 시흥의 웨이브파크를 궁금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한참 웨이브파크 그 서핑에 그런 때가 있으셨군요. 재미가 있어갖고 한번 가봤는데 예. 좀 당황스럽긴 한 거예요. 이제 거북섬 내에 웨이브 파크가 있긴 한데 정말 주변이 텅텅 비어 있고, 이제 심지어 플래카드들 곳곳에 붙여 있고 사기 분양이다, 막 이제 이런 피해자들 붙어 있고 살벌하더라고. 그래서 웨이브 파크 들어갔는데 내부는 잘 돼 있는데 웨이브 파크도 뭐 그렇게 사람이, 제가 뭐 평일이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얘기는 거북섬의 공실률을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거야. 나는 그거 한 적 없고 그게 하도 텅 비어서 웨이브 파크만을 유치했을 뿐이야. 내가 그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마치 거북섬 전체를 기획한 것처럼 이야기한 이준석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어 하고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렇게 쓰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도 별개 이런 사실이고요. 비난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눠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측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거북섬 개발에 대해서 나왔던 인허가라고 해도 그게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건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힘을 실어준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시흥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 개발 일이라는 게 한 번에 하나의 스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은 어떻게든 개발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런 식의 상업지로 만들어서 그런 식의 힘을 실어주고 마지막에 이재명이 본인이 내가 이것까지 유치했다라고 해서 아니 이재명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2년 만에 뭐 어르고 뭐였지 협박해서 구슬려서 뭐 꼬여서 유인해서 뭐 이런 종류의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약취 유인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그 해명을 보면서 어쩌면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재판 고등법원 판결이 옳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국토부가 나를 협박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할 때 아 이분은 남이 자기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다 협박이구나. 반대로 내가 남한테 가령 뭐 이렇게 저 잠깐 물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상대가 나한테 물을 건네주면은 그냥 뭐 부탁과 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뭐 회유 내지는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유인한 거고 그 내가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의 세계관은 모두가 약간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세계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토부가 나를 협박했다라는 말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걸 어떻게 협박이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나한테 내가 딱히 원치 않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무조건 협박인 것이다. 그건 날카로운데요.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 뭐 그냥 2년 만에 내가 인허가를 다 쫙쫙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고속으로 처리했습니다. 단호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내가 그 사람들 뭐 꼬시고 어르고 달래고 유인했다.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저희가 노 의원님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범죄와 범죄 서로 속이고 속이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세계관이 살벌하잖아요. 세계관이 살벌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를 나는 거북섬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웨이브파크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거북섬이라고 표현한 건 낙성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허위사실 공표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자가당착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뭐 거북섬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해도 그 거북이 모양 인형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북섬 만들었어요 예 하기 위해서 인형, 이렇게 동그란 인형 같은 걸 만들었어요. 거북이 등딱지 모양.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가 자기가 들고 온 사람이 거북섬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또한 이재명 후보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나는 최대한 인두비오 프로레오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거북이 등딱지 인형을 들고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써있고 막 들고 홍보를 했어도 내 입으로 거북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거북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피고인의 행위 자체, 행위도 범죄 사실에 넣은 것은 너무 모호하다라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타인이 자신의 행위를 문제 삼은 거는 이제 또 불법이다. 이거 고소하면서 고소한 것이 자가당착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법, 이재명 반대자 유죄법 뭐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행동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지난 교시에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한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표심에 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이 거북섬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크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크다는 게 왜 크냐면 역대로 민주당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경제.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 공포심이 크단 말이에요. 대중들한테. 특히 영세한 사람, 영세 자영업자와 그쪽 계층한테 굉장히 큰데 커피 원가 120원으로 일단 뒤통수를 한 대 때렸죠.
사람들이 그때 정신이 다 번쩍 들었어요. 아, 잠깐만, 민주당 이런 정당이었지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머리에 들어있는 거 좀 있고 약간 이제 화이트 칼라 이 투자와 뭐 이런 논리에 좀 밝은 사람들이 호텔 경제론을 듣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아니 이걸 아직도 진심으로 믿고 있네? 이러면서 눈이 번쩍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거북섬 얘기까지 나오면서 딴 건 몰라도 경제 때문에라도 민주당을 또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쫙 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공실률이 많은데 치적하는 모습이에요? 치적하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뭐 개발 사업을 했는데 개발 사업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한 개발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저는 이거는 또 이재명 개인의 문제 이전에 민주당의 우리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이건 뭐 아니면 개혁신당이건 반민주당 쪽에서는 이쪽은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민주당은 너무 잘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거북섬 텅텅섬 되어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게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는. 저도 가서 봤는데 모르는 거죠. 사기 분양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당 아래에 당의 이제 그 기층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이 이슈는 하셔야 됩니다. 이 이슈는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후보가 개인적으로 다 조사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민주당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망한다 이런 생각을 잠깐 접어둘 수 있는 거는 좀 나름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여러 가지로 홍보 너무 잘하고 막 뭐 이것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막 온갖 거를 해가면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나갔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정권을 뺏긴 이유는 결국에는 부동산 때문이었거든. 경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과 52시간과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것을 다시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호텔 경제론 때문에. 호텔 경제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이제 그 공실이 된 상가를 볼 때 자영업자들이 내일이 아니어도 내일처럼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공포를 또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철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학력, 화이트 칼라, 안정적인 정규직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호텔 경제론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맡겨도 되나? 나의 투자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노후 대비 어느 달동네로 어느 골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호텔섬 국민의힘이 먼저 간 것도 아닌데 이준석이 먼저 때린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스스로 먼저 폭로해 가면서 하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란 정당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호텔 경제는 그렇다 치는데 거북섬은 얘기하지 않았어야 되는 이슈란 말이에요. 시흥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굳이 나왔다는 거는 이 당도 지금 선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초대형 악재를 후보가 자기가 먼저 꺼냈다는 거는 뭔가 지금 필터링에서 문제가 있나요? 밑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될 의사결정 구조가 안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고 오직 탑다운으로만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또 뭔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일을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걸 의식했듯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서 이제 자신의 국정 비전과 정책 구상 등을 밝혔는데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정치 보복은 결탄코 없을 것이다 하면서 선도 그었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게 속보로 떴잖아요. 우리 가족 아무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 없다. 페이스북 봤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속보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네. 아니, 그런 말 누가 믿어요, 세상에. 차라리 나는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나가가지고 지금 자기 그 코어층부터 달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건 나라가 뭐 어떻게 되건 그냥 시원한 정치보복을 꿈꾸는 굉장히 정치에 크레이지한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조차도 쪽팔려가지고 지금 거북섬이나 호텔경제로는 쉴드를 못 치고 있는데 차라리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차원에서 좀 더 뻔뻔하게 나가보든가. 이게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이 중도 전략을 취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스스로의 입지를 막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저는 중도예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선명성 싸움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우기잖아요. 지금 너 단일화 할 거지, 단일화 할 거잖아 뭐 이러면서 우기고 있는 게 지금 공격 대상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란 세력 심판 그냥 이거를 계속 이거만 밀어붙이면 좋은데 지금 너무 프레임이 딴 걸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제발 내란 세력들아 모여줘. 그러니까 너희들 모여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판 선거로 다시 몰아갈게. 제발 뭉쳐줘.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자신에 대한 비판의 관심을 지금 저쪽으로 돌리려고 너희들 결국 단일화 할 거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뭉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심은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말인 거예요? 견제군 거예요? 저는 뭉치길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가 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재명 심판 선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너무 기세등등하게 너무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심판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쪼개진 건 아니고 보수 후보가 쪼개져 있어서 나오는 효과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 영화관까지 가신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을 그었고 뭐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튼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다고 보시군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국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참아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힘을 왔다 갔다 하는 늘 거기서 이렇게 방황하는 표들은 계엄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을 찍어야겠다. 계엄을 심판은 하긴 해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TV 토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그 선택지가 생겼고 이준석을 찍으면 국힘도 심판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재명은 절대 못 찍겠어 하는 표들한테 약간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게 원래 민주당이 좋아했던 그 구도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TV 토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도덕성은 김문수가 그리고 무능함은 이준석이 이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때리고 있거든요. 롤플레이를 하고 있군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때리고 있거든요. 재밌는 분석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비도덕성은 김문수 후보가 무능함은 이준석 후보가 때리고 있다. 그렇게 나눠서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심판 구도가 되게 명확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이준석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봤을 때 없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그거 뭐 되려면은 여론조사를 막 돌리고 뭐 해가지고 양자구도를 해가지고 해야 될 뿐더러 후보가 된 김문수를 쫓아내려고 했던 정당에서 이미 쫓겨난 당대표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되는 거를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성사 여부는 어떻게 되세요? 뭐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까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당해온 바가 있는데 하겠냐고요. 안 한다? 예. 무조건 자강론으로 갈 겁니다. 무조건 자강론으로 갈 것이다. 15% 이상 넘기면은 이거는 뭐 대선 결과가 뭐 상관없어요. 오히려 근데 이재명이 지금 15% 이상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실제 투표에서는 아시다시피 양당 결집론 때문에 오히려 더 줄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으쌰으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으쌰으쌰하는 마음을 계속 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젊은 분의 안보의식이 궁금한 건데 지금 양안 문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거기 왜 관여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데 이 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안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렇게 구세대라고 하기도 뭐하고 너무도 이렇게 좀 조선시대 사고방식?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우리의 통장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테슬라 주주고 온 국민이 엔비디아 주주인 이런 상황에서 그 그래. TSMC가 있는 대만 문제가 어떻게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우리 문제예요. 그냥 문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 문제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뭐 한국만 지켜야 돼, 한반도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애초에 지금 우리가 2010년대부터 대해외 투자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의 일반적인 대중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와 이 친숙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늘면서. 예,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말 하면 먹혔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나의 그 통장에 빨간불이 켜졌다가 파란불이 켜졌다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뭐 중국에도 쎄쎄하고 뭐 미국에는 땡큐하고 일본에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종류의 이런 식의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네.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 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